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대선은 끝이 났지만 정치권의 승부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오늘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룰을 둘러싸고 내부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뜨거워지는 지방선거 열기, 두 번째 코너에서 주요 인물들과 격전지별 판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월 23일 더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다행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추가 대출은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네, 정부가 오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도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개편을 예고하면서 벌써부터 부동산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때 내 집 마련 적기는 과연 언제가 될지 이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뉴스의 알짜만 골라주시는 고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파트 같은 이제 공동 주택의 공시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지금이야 사실 집값이 조금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난해 상반기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공시 가격도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겠죠. 무려 17% 올랐습니다. 아. 네. 공시 가격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요. 일단 보유세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할 뿐더러 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복지 행정 관련 제도 한 60여 개 이거 기준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공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내가 내야 될 돈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히 공시가가 크게 오른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연히 보유세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공시가격이 오를 거야라는 건 벌써 예상됐던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이 정부도 역시나 1세대 1주택자 이분들은 실수요자잖아요. 네. 이분들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난해 말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 그 구체적인 대책이 바로 오늘 나온 건데 핵심을 요약하자면 올해 보유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17% 오른 가격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조정을 한다 해도 아무래도 이제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작년 공시가로 적용을 했을 때 올해 오른 공시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 좋게 또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고요. 당연히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약 574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셨어요. 공시가격 15억 네네. 아파트 기준으로. 근데 올해는 만약에 이게 완화 발표가 없었다라고 네. 하면 네. 자, 약 7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네, 포함해서요. 맞아요. 작년 대비해서 29%나 늘어난 거죠. 네. 그런데 완화를 해서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줄게라고 하니까 네. 581만 원. 작년에 냈던 보유세와 비교를 하면 약 1% 정도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깎이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무주택자라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삐딱하게 좀 쳐다보는데요. 이게 뭔가 조세 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올해 내야 될 세금을 작년 기준으로 낸다? 맞아요. 아니 올해 대학을 가는데 네. 작년에 잘 나온 점수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바로 나와요. 네. 야, 그럼 내년엔 어쩔 거야? 네. 라고 나오면 사실 내년은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 방편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조만간 또 큰 어. 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임시 방편격으로 그래 일단 올해 종부세 폭탄만 어떻게든 막아줄게라고 조세 정책을 수립하는데 네.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맞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요 문제만 집중해서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책 신뢰도 부분이 맞습니다. 무너진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힘들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도 다주택자로 하여금 좀 이제 집을 내놔라 네네. 이런 의도도 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게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오게 하는 동인이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재산세 보유 기준이 언제냐면 네.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아직 남았죠. 한 2개월 조금 더 남았나요? 요 기간 동안에 팔면 나는야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파시는 게 아마 보유세를 좀 덜 내실 거예요. 라는 아마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그럼 다주택자들이 과연 그 2개월 사이에 집을 내놓을까 집을 팔까라고 보면 그 부분에서는 사실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과 관련된 세금이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보유세는 뭐 요 경우에는 뭐 작년 대비 29% 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간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다주택자의 경우에 그 많이 오른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중과까지 맞아요. 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뭐냐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하겠다라고 했어요. 아, 그럼 지금 팔아서 양도세 그야말로 폭탄을 맞느니 버티다가 네. 이제는 중과세 배제해줄게라고 했을 때 팔면 양도세 부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요거 보유세 조금 낮춰준다고 해서 아마 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네. 한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집값이 뭐 하향세다 아니면 하향세가 꺾였다 아니면 지금 오른다 뭐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윤 당선인 공약을 보면 네. 집값 상승을 부르는 요인이 있긴 해요. 아. 일단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네. 윤 당선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동산 정상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거 지나치게 막아왔다. 요거 좀 활성화하고 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대감이 여기 굉장히 와 정말 뭐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쏠리고 있으면서 이거 이제 상승 요인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실현이 될 거냐라고 보면 초과이익 환수제나 용적률 상향 이거 법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법이 국회가 170석 넘게가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가지고 있죠. 쪽이잖아요. 네. 이 법을 과연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물음표가 이건 쉽지 있거든요. 않겠네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을 안 바꿔도 되는 시행령만 바꾸면 행정규칙만 바꾸면 되는 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 부분은 당장 됩니다. 네. 이게 당연히 이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네. 그리고 50% 이상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30%까지 내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아파트 볼 때 제일 의문이 뭐냐면 경축, 안전진단, 뭐 통과. 이들 통과. 예, 예,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 위험해요. 빨리 재건축해 주세요. 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사는 집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경축 축하하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재건축 빨라지니까 네, 그런 네. 플랜카드를 붙이는 것 같을 텐데 네. 인수위의 이제 구성도 보자고 하면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보면 국토부에서 1명이 파견됐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2명이나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만 봐도 서울시가 뭔가를 규칙을 풀어주면 재건축이 활성화 빨리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일단은 법을 안 통과시켜도 되는 여기 아마 방점을 찍힐 거다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게 재건축이 좀 더 쉬워지니까 맞습니다. 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구석구석. 있는 네, 맞아요. 지역들은 뭔가 반응이 좀 왔을 것 같은데 뭐 현재 좀 시장 반응 좀 살펴주시죠. 들썩들썩하죠. 예. 한데 거래가 잘 안 돼요. 왜냐? 이미 여기 너무 비싸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군요. 네, 지금 웬만한 분들은 사실 여기 살 수가 없어요. 네. 게다가 그 재건축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집의 상태가 상당히 좀 그렇죠. 낡았다라고 예, 볼 수 오래된다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일 텐데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은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어쨌든 게다가 이게
여러 가지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네. 불확실성도 크죠. 네, 네. 들썩들썩하지만 지금 뭐 여기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러기에는 가격도 이게 비싸고 네. 불확실성도 크다. 네, 알겠습니다. 차기 정부 아무튼 이제 부동산 상승 요인 몇 가지를 지금 네네. 짚고 있는데 일단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는 이제 상승 요인이고 맞습니다. 또 어떤 상승 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마 이게 실수요자분들한테는 더 끌리는 부분이 아닐까 해요. 바로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아, 이건 뭐 계속 얘기해 왔던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네. 이게 40%,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제로입니다. 아예 현재, 대출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이에요. 아, 그런 얘기는 조금만 더 비싼 지역이면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집을 사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윤 당선인 공약은 뭐냐? LTV 70%까지 완화해주겠다. 아,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과 상관없이?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게다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는 생애 첫 주택, 내가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산다라고 네네. 할 때는 80%까지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집값 상승 요인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집값 빨리 오르기 전에 뭐 금리도 오른다니까 금리도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집값 떠오르는 거 아니야? 예, 뭐, 예. 지난번 우리가 지난해 뭐 지지난해 겪었던 그런 급격한 상승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집값이 오르는 게 사실 국내 요인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 공약 면면이나 아니면 인수위 구성을 보면 야 MB 정부 때랑 비슷한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MB 정부 때 집값을 보면 올랐나요? 내렸던 많이 걸로 내렸죠. 기억하는데. 네. 왜 내렸나요? MB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놔서 그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맞아요. 사태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국내외 요인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을 보자면 지금 뭐 미국에서 계속 기준금리 올린다 하고 네네. 있지, 뭐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처럼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보기엔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오른다 더, 만다.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네,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네. 어떻게 될지 알면은 당장 이제 자리 펴고 네. 당장 이제 나가서 컨설팅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집값이 오를지 말지. 아, 최욱 씨 지금 급해요. 아니 모른다까지는 뭐 알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힌트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힌트 정도.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집값을 지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건 상승 요인.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상승을 막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이래서 저는 그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돈의 힘으로 네. 오르는 장세는 끝났다. 네, 그런 거는 없을 유동성 것이다. 장세는 끝났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년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역별로 뜯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해당 지역의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무슨 큰 뭐 대학교가 들어온다거나 무슨 산업 뭐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지 다 같이 오르는 이런 시장은 아닐 것 그러니까 같고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 무주택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아마 최욱 씨도 살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옥석 가리고 이럴 게 없어요. 제가 가까운 데 살 거예요. 살고 싶은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네. 그 지역이 내가 아주 정말 등골이 힐 정도 영끌에서 막 부담을 느낄 정도의 아닌 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네. 일단 잘 보셔야 돼요. 공부는 물렸을 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집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아, 없을 때 하는 거. 오히려 네. 시장이 침체됐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좀 발빠르신 분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근처 부동산에 가서 네. 연락을 해서요. 네. 좋은 물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네. 매물, 금매물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를 오히려 공부하면서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복해야 되겠군요. 네. 네, 네. 고란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최고위원은 난 입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는데.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하고 뿌리가 달라요. 이재명의 철학과 성과를 누가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이재명의 친구 김민석이가
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여야 모두 격전지에 어떤 얼굴을 내놓을 것인지 대진표를 짜느라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라이브에서 지방선거 중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양당 선수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최영일 캐스터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판세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윤태곤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방선거 분석에 앞서서 네.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하고 당선인 좀 뭔가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한국은행 총재 인선과 관련해서 또 한 번 붙은 것 같아요. 이슈가 있었어요. 자, 오늘 청와대가 발표를 합니다. 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임으로 네. 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태 담당 국장이에요. 이 분을 내정했다. 여기까지였으면 괜찮은데 네. 윤 당선인 의견 수렴. 윤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네. 불과 20분 후에 인수위 측에서 예. 반론이 나옵니다. 우리 추천한 적 없다. 어허. 청와대가 10분 전에 일방 통보했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 추천이냐, 의견 수렴이냐,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게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당선인과 대통령이 부딪히면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 그간 대통령과 당선인이 계속 만났잖아요. 네. 전 정부나 이런 데서는. 근데 요번에는 당선인과 대통령이 못 만나게 되는 초유의 스타일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볼 것 같아요. 볼 것 거기 같은데 뭡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잘 돼가지고 만나는 거랑 다 안 돼. 안 되는데 예. 그래도 형식적으로 만나긴 만나야지 취임식 전에 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랑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이 이제 우리 수요일이죠. 네. 그럼 뭐 이번 주 후반 목금토일 중에 뭔가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율이 되면 다음 주 초에 만난다면은 조금 좋은 의미로 만나지는 것이고. 다음 주 초에 만나면. 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초에 만나지 못하면은 네.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커피 마시고 한번 얼굴 보고 축하합니다. 만다. 예, 취임식 날 뵙죠. 뭐 그 정도가 아닐까. 네. 지금 뭐 장제원 비서실장 이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만나서 얼굴 붉히느니 지금이 낫다 뭐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 그 정도까지 나와요. 아, 오늘 걱정되더라고요. 진실공방에서 청와대는 이게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선인 쪽에 네네.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네. 자꾸 이렇게 진실공방으로 가면 우리도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참. 그래서 장제원 실장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이제 노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이 사람 어때요? 그래서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당선인 입장이 됐느냐? 이 진실공방. 자, 근데 지금 얼굴을 붉혀야지 하루하루 가면요. 네. 얼굴이 점점 붉어지다 못해 예. 이 취임식 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음. 두 분 다 얼굴이 검어져요. 네네네. 지금 붉을 때 만나는 게 나아요. 좀 빨리 털어야겠네요. 예. 지금 취임식까지 한 50여일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 이전에 대한 예비비 올리는 게 며칠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한 2주 후에 해드릴게요 하면은 그때 돈 받아봤자 한 달 동안 못 가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어요. 안 되는 겁지 네. 않습니까? 그럼 뭐 장난치나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이번 주 후반까지 안 풀리면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그 말씀 때문에. 예비비 문제예요. 예비비 그렇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괜찮아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방선거 이야기 두 분과 그렇습니다. 함께 좀 나눠볼까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적으로 이번 6일 지방선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거부터 일단 네. 짚고 넘어가죠. 뭐 사실 대선의 그 기운이 이어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통상적으로 대선 승리한 쪽으로 쫙 압도적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죠. 보통 그래 하지만 왔죠. 이번 대선에서 결과가 0.73%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선의 기운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또 그게 팽팽하게 바뀌냐. 붙는 거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3주 만에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가. 그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뭐 약속했던 대로 재난지원금 뭐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야당이 되는 여당이 왜 선거 앞두고 이러냐 하면 당신들 대선 앞두고 300만 원씩 했잖아. 뭐 그럴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 뭐 할 것이고 네.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여당한테 조금 유리한 분위기가 예. 될 수 있는 환경은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 선거가 무엇보다 공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아우 대구가 너무 시끄러워요. 자, 오늘 대구 좀 상황 좀 전해주십시오. 오늘 요충지를 볼 네. 건데요. 17개 광역을 봐야 되지만 네. 오늘 우선 핵심적으로 이 세 군데를 봅니다. 네네. 자, 대구. 네. 대구는 민주당은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민주당 얘기는 아예 안 나와요. 보수의 심장. 빨갛네, 빨갛네. 자, 예. 보수의 심장.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에요. 네. 삼선 도전합니다. 네. 거기에 삼선 의원인 김재원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자, 사실 지난 재보선 때도 관심이 있었는데 좀 한번 야단 맞았어요. 네, 못 나갔었죠. 나간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보수의 적자이자 장자를 자임하는 네. 홍준표 의원. 나 간다. 이미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좀 다코스라고 할까요? 유명한 기자 출신이죠. MBC 이진숙 기자. 전 네. 대전 MBC 사장입니다. 네. 지금 예비 후보 등록 마쳤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4파전 네네. 가늠해 보시죠.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네네.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죠. 홍준표 의원이 이 공천 룰 관련해 가지고 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아니, 있죠. 오늘 버럭했습니다. 화 많이 나 있어요. 버럭한 이유가 있는 게 공천의 룰을 정하죠.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자, 현역 의원은 나가지 마라 가급적. 예. 왜냐하면 지금 의석수가 안 그래도 모자란데 지방선거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10% 감점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선거 나갔던 인물은 이 페널티 감점 15%. 네.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해당하는 인물이 홍준표 의원 한 명이에요. 25% 감점을 네.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25%면 큽니다. 내가 무슨 중한 죄를 졌다고 나에게만 이렇게 벌을 주면서 선거를 치르라 하는가 네.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SNS에서 계속 연일 네. 그 글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이제 얘기한 네. 최고 의원이 자 바로 이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김재원 최고위원 예. 말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터졌죠. 모 최고위원의 논간이다. 특정 네. 최고위원이 나를 타겟으로 논간을 벌인 것이다라는 네. 취재 발언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천 룰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있었겠죠. 이준석 대표 이 문제 거론되자 자 이거 나는 누가 그랬는지 확인해 줄 수는 없고 나는 반대했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네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35% 감점 룰을 들고 와서 근데 그 너무 심하지 않냐 말려서 25%로 줄인 거예요. 네네. 진실공방이 벌어졌네요. 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또 입장을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바로 보고 오시죠. 네. 공천관리 규정 초안을 최고위에 상정하신 거는 대표의 권한이고 대표께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소집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알고 보니 이준석 대표가 35점을 들고 온 걸 오히려 김채국가 25점으로 낮춘 거네요. 결론은 그렇게 되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과정에서는 이 대표께서는 이것을 내용을 아예 모르고 상정했을 수도 있고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뭐 제가 35%를 하자 그랬는데 본인이 25%를 줄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셨는데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시니까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지금 의견이 서로 갈리고 다른 얘기를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홍준표 의원을 불리하게 한 이 공천 룰 이준석 대표가 만든 것이다. 아니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만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이게 중요한가? 제가 뭐 여러 번 항상 이런 데도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의도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고 네. 여의도에서는 자기들끼리 되게 중요한데 예. 국민들은 무슨 소리야 하는 게 있는데 전형적으로 뭐 25%, 35%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걸 이준석이 했냐 김재원이 했냐 그 관심 있겠어요? 지금 아까 청와대하고 예를 들어 인수위에 이런 갈등 이런 건 되게 관심이 있는데 아니, 당사자들한테는 중요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한테끼리는 중요하죠. 네. 자기들끼리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준석은 반대했는데 김재원의 힘만으로 저게 되는 그 틀인가? 아니, 뭐 투표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투표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그거- 반대했대요. 예. 아니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김재원 플러스 몇 명이 그럼 찬성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어쨌든 간에. 네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김재원 뭐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했는지 소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좋아했겠죠. 저렇게 되는 거에 대해. 좋아는 했겠죠. 네. 네. 그런 것이고 결국 근데 이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안 좋죠, 사실. 그러니까 현역 의원한테 감점을 준다.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다. 예컨대 그 대선하고 똑같이 그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때 이제 서초갑의 조은희 이제 의원이죠. 조은희 의원이 구청장이 때 사표 쓰고 나갔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받았어요. 경선에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딱 갑자기 저기서 저 사람만 있는데 직전에 무소속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화가 날 기분 근데 나쁠 수가 있죠.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반응이 좀 홍준표 의원을 옹호하는 반응도 그러니까 좀 이런 것 나오더라고요. 같아요.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대구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또 대선 주자까지 했던 양반이 네. 경선 떨어지고 또 대구 가냐. 막 이게 별로 그닥 분위기가 좋진 않았는데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좀 이거 너무하다. 25% 이거는 그 사람을 진짜 타겟해가지고 보인 게 보이니까 네. 이건 너무하잖아. 이런 네, 부분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분란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워낙 또 인기가 많기 그렇죠.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도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격전지. 네. 야, 그런데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번 대선에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우르르 등장합니다. 안민석 의원, 5선이죠. 조정식 의원, 이분도 둘 다 오선이에요. 우선이에요. 둘 다 오선. 우선. 네. 여기에 정쟁한 분들. 영태영 수원시장. 네.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또 지명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3명 민주당에서 누가 되지 그러는데 빅맨이 있다. 빅맨. 김동연 아,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 예. 뭐 저 대선 후보로 뛰다가 단일화했죠. 예. 그러면 이재명 전 후보 입장에서 나랑 단일화 해줬으니까 빚을 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재명 전 지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물밑으로 좀 도와주나? 이런 이제 관측들도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야권 국민의힘은 경기도 뺏어야죠. 네. 짠, 빰빠라밤, 짠. 유승민 전 대표. 대선 후보급 네. 대선 후보였죠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야, 여기는 그냥 스타 군단들이 초격전지입니다.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권에 도전했던 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체급을 올려서 경기도에 네네네. 나가게 되는 건데 이제 흔쾌히 그거를 수락해서 나갈까요? 본인은 체급을 내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체급을 올렸다고 생각하실 체급을 수 있어요. 내려서 체급을 내려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인데 네. 광역지사 나가는 게 맞나? 예. 그런데 지금 체급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기면 영웅이에요. 경기는. 경기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기면 영웅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이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확인이 됐고 네. 경기, 서울, 거기다 인천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대선 주자급이 나가도 네. 이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선 주자급이 네네네. 나가야 된다. 예. 원희룡 전 지사도 이제 대선 주자급인데 예. 바로 전에 제주지사였는데 네. 경기지사로 어찌 보면 전진 배치되는 거 이건 또 이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할 대목인데 네. 자, 핵심은 지금 이 빅맨 김동연 전 부총리의 출마 여부에 있습니다. 네, 그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합당 입당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갈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로 출마할지, 그렇죠. 서울시장으로 출마할지 네.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잖아요. 정해진 건 없고 저울질하고 있다 고민 중이다. 그런데 경기로 나갔을 때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린 대선에서 빚을 진 이재명 전 지사가 당사자가. 좀 도와줄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 네.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여론조사가 괜찮게 나와요. 그래요? 경기도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여기서 좌장급으로 나온 안민석 의원이요. 네. 이 김동연 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내가 한 30년 살았고 경기도 잘 안다. 그러니까 바로 직격탄을. 난 50년 살았어. 얘기를 하면서 격한 얘기도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제2의 윤석열 아니냐. 어떤 의미죠? 굉장히 심한 얘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제2의 윤석열. 그러니까 욕심내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미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네. 부총리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이렇게 뭐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유약한 후보다. 근데 저는 제2의 윤석열이라는 비판과 유약한 후보라는 잘안 비판은 맞네요. 잘 안 네. 맞는데 네네네. 근데 지금 아까 그 여론조사 때문에 네. 약간 민감해진 분위기, 강한 견제구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르면 다들 그러려고 그래서 보네요.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대표. 경기도는 되게 의미가 커요. 아까 저희가 저희 대구 이야기했지만은 뭐 셋 중에 한 분이 되겠죠. 대구야. 예, 지금 광주도 예를 들어서 이용섭 시장하고 강기정 전 의원하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둘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아마. 너무 단언하지 마시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5명 중에 한 명이 누가 된다, 뭐 또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중첩적인 게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펼쳐지는데 제일 상징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 서울, 부산은 좀 괜찮아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도 강하고 네. 박형준 시장도 강하고 민주당이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럼 또 호남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제일 상징적인 곳이 경기도지 않습니까? 예. 인구 1,400만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후보가 증명했듯이 그냥 대선 후보, 대권 후보 반열에 곧바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서울보다 더 크고 네. 뭐 인구 60만 이상 되는 시가 한 12개가 있습니다. 네. 되게 상징성이 크니까 유승민까지 투입해야 된다.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주위에서는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장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냐 지냐를 사실상 판가름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를 사수하느냐 못하느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실적인 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그 법카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뭐 무슨 초밥 뭐 네. 어쩌고 저쩌고 그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 경기도 감사관이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가까운 변호사다라고 해서 당시 야당 국민의힘을 막 공격했습니다. 네. 6월 1일 날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생각해 보죠. 감사관 다 바뀌고 네. 공무원 다 바뀌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 직전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투명하게 네. 좋은 의미로 하면 투명하게 예.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사치 들여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치적 타격도 엄청나죠.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필코 사수해야 사수해야 된다. 된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안민석, 김동연 이런 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누가 후보가 되느냐를 이기기 위한 후보도 있지만은 경기도에 누가 나오느냐가 민주당의 전략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네. 김동연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게 좀 중도화.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하고 좀 결별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실력 있는 야당, 뭐 이제 경제를 중시한 야당 이런 식이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제 앞에 출연하셨는데 뭐 탄핵에 앞장선 사람 나는 이재명의 친구 그리고 김동연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2의 윤석열 협치할까 봐 두렵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안민석이 나갈 경우에는 이 선거판이라는 게 뭐 공격, 뭐 선명 야당입니다가 되는 거고 김동연이 나갈 경우엔 전체적으로 실력 있는 야당입니다가 되는 네. 거니까 이 경기도 선거가 아주 여러모로 흥미로운 성격 자체가 거죠. 바뀔 수 네. 있을 것이다. 전략을 보는 네. 선거가 될 거고 지금 잠시 전에 네. 최영일 캐스터가 김동연 대표가 안민석 의원보다 좀 높은 여론조사에서 그 네네네. 자막이 좀 필요한데 그거 좀 네네. 보도록 하겠고요. 예. 네. 일단은 이제 아직 많이 예. 나오진 않고 있어요. 경기도 일부 후보 여론조사긴 접합도에서 하지만. 김동연 대표가 약간 좀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또 저런 뭐- 지표들을 보면 이제 안민석 의원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 네. 뭔가 강한 공격을 해서 네. 상대를 좀 주저앉혀야겠다는 네. 견제 심리가 작동하게 마련입니다. 이게요. 네. 아주 옛날인데 그 안철수 대표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합당해가 그때가 네. 지방선거 직전이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김상공 경기교육감이 네네. 정말로 무상급식 맨 처음에 한 분이고 되게 인기가 있고 그 같이 합당할 때 같이 들어와가지고 김상곤이 당연히 경기도 지사 후보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네. 경선하니까 만방으로 밀렸어요. 아, 경선 그것도 변수. 다른 네, 문제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경선을 한다면은 또 이런 이제 지방선거 경선은 아무래도 대선 후보 경선보다 주목도가 낮아지고 네. 또 기존 당원의 투표율이 높은 거기 때문에 네, 네. 김동연 그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인기 좋은 거하고 경선에서 이긴 거랑 또 다른 그것도 다른 이야기예요. 현실이 알겠습니다. 다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많은 네네. 분들이 관심 갖는 것은 서울시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또 이제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근데 민주당이 궁금해요.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7 재보선에서 네. 10년 만에 돌아온 시장이에요. 이번에 재선을 해야 이제 4년 임기를 확보하고 네. 본격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초전이었을 뿐이다. 네. 자, 이게 서울이 격전지 중에 격전지인 게 지금 빨간 바탕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5%포인트 앞섰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는 초미에 뺏어 와야만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떤 후보가 있나 보시자고요. 네, 궁금하네요. 자, 박영선 후보 지난해에 지난번에 붙었는데 졌죠. 정권 심판 심리가 굉장히 강했죠. 네. 네. 좀 이제 상당히 격차 있게 뭐 졌습니다. LH 문제도 있고 해서. 네, LH 문제가 컸죠. 부동산 분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네. 이제는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네. 여기는 굉장히 좀 강한 네. 그리고 좀 이제 선명한 그리고 네. 좀 체급이 있는 네. 라인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망에는 오르지만 본인들이 강한 의사를 피력한 바 없어요. 네. 지금 의사를 피력한 거는 박주민 의원 정도. 어. 고민 중이다. 아, 고민.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 중이다. 네. 그 은평에 이제 이 배지 하나 내려놓고 과연 출마할 것이냐. 근데 정치적인 체급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건데 네. 경쟁력 있고 이기느냐 이건 또 별건의 문제예요. 예. 아까 윤 실장님 분석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길 수 있는 강해요 지금 탄력 받고 있는데 네. 인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나가야 이길 수 있을까? 송영길 대표요? 네, 저 대선 패배 책임지고 당 대표 던졌죠. 네. 송영길 전 대표 네. 혹은 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요? 총리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미국 가시잖아요, 미국? 뿐만 아니고 또 대선 후보급 아니 잠깐만 이게 이러지 마요. 서울에서 0.5%포인트 졌는데 이번에 서륙전 해봐요. 뭐 이런. 아니 이제 실장님 민주당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올 이 수 이야기 있어요. 자체가 민주당이 답을 내기 어렵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심의 답이 혼자. 없으니까 네. 고심도 아니고 그냥 뭐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얘기 나오는 거죠? 그냥 뭐 네. 인지도 높으니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오세훈 시장이 자치 재보선거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이 6월 1일 한 13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오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딱히 크게 심판할 거리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박원순이 쌓아 올린 이 10년 동안을 내가 지금 청소 막 하고 있는데 4년 더 주시면은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라는 컨셉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13개월 동안 뭘 잘못했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딱히 그걸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 이번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 쪽에는 서울시에서 두 사람이 예. 전문위원 확인 실문위원으로 갔어요. 네. 지금 부처 중에서 장관 있는 부처 중에서도요. 인수위 한 명도 못 간 부처가 한 3군데, 4군데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만 2명이 갔어요. 네. 확실하게 힘을 새 대통령도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고 또 오 시장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부동산이라 이걸 이제 주겠다라는 이게 호흡이 뭐 되게 지방성을 염두에 둔 지방성 호흡이 되게 잘 맞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가 오세훈 말고 내가 나가겠다라는 사람이 없겠죠. 없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 민주당은 전체 환경적으로도 이게 쉽지가 않은 상인데 네.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뭐 젖잘싸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어느 정도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도 인천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되려면 지더라도? 네, 서울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자 경기도에서 안민석이 나갈 때랑 김동연이 나갈 때는 전략과 컨셉이 아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저기 있는 분들은요 거의 박영선 의원이 아마 디지털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나머지들은 거의 비슷한 컨셉 아닌가요? 임종석, 추미애, 뭐 송영길,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두 분을 오히려 죽이려는 길이에요. 누가 저 제일 이야기 가능성이 나오는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나오면은 바로 제가 국민의힘이면은 임대차 3법에 주역 해가지고 딱 이마에다가 붙여주겠죠. 딱지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네. 하나의 대안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인물들은 자, 고민해보겠다. 한 명 빼고는 다 남들이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쵸. 남들이 본인도 고민이 얘기하는. 있겠죠. 남들이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급들은 나가야 좀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고 네, 네. 여기 없는 분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전 부총리가 혹시 안 되면 네.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당에 입당하면 공천룰을 따라야. 그럼 네.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네. 여기에서 급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